박형수는 창밖으로 흩날리는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강원도 정선의 깊은 산골 마을, 이곳에서 그의 삶은 정체된 물처럼 고여 있었습니다. 46에 시작한 사업은 50에 무너졌고 그 후로 아내는 서울로 떠났습니다. 남은 것은 고향집과 한쪽 귀에서 들리는 이명뿐이었죠. 아빠. 형수는 고개를 획 돌렸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형수는 다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귀에서 들리는 소리는 점점 더 선명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점차 어린 소녀의 목소리로 변해갔습니다. 마치 딸 소영이가 부르는 것처럼 말이죠. 정신 차려, 형수야. 형수는 자신의 뺨을 철썩 쳤습니다. 소영이가 사라진 지도 벌써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날 이후 형수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내와의 관계는 금이 가기 시작했고 결국 별거로 이어졌습니다. 어떤 날은 아내가 미친 듯이 산을 헤매며 소영이를 찾았고 어떤 날은 형수가 경찰서를 찾아가 딸의 수색을 독촉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헛된 노력이었죠. 바깥은 점점 더 어두워졌습니다. 창가에 쌓인 눈은 이미 창틀을 덮고 있었고 라디오에서는 기록적인 한파가 몰아칠 거라는 예보가 흘러나왔어요. 형수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또다시 그 꿈이 찾아왔습니다. 눈 덮인 산자락, 형수는 맨손으로 눈을 파헤치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얼어붙어 감각이 없어도 형수는 계속해서 눈을 파냈어요. 그리고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작은 손, 차가운 손. 형수는 소리를 지르며 눈을 떴습니다. 이마에는 식은 땀이 맺혀 있었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어요. 벌써 새벽 4시였습니다. 형수는 일어나 물을 한 잔 마셨습니다. 거실 창문 너머로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또 그 꿈이구나. 형수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최근 들어 매일 밤 같은 꿈을 꾸었어요. 형수는 옷을 갈아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새벽인데도 눈이 내리는 마을길을 걷고 싶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답답했거든요. 바람은 매섭게 불었고 눈은 그의 얼굴을 때렸습니다. 마을은 고요했습니다. 이제는 노인들만 남은 이 마을에서 새벽에 깨어있는 사람은 형수뿐이었을 거예요. 형수는 무작정 걸었습니다. 그러다 낯선 골목에 들어섰어요. 그곳에서 형수는 이상한 간판을 발견했습니다. 낡은 나무 판자에 쓰여진 글씨. 신령님이 잊힌 이름을 알려드립니다. 월화당. 간판 아래에는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형수는 이상하게 끌렸어요.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문 앞에 서자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형수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형수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무슨 힘에 이끌린 것처럼 형수는 그 낯선 집 안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방 안은 생각보다 따뜻했습니다. 작은 난로 하나가 방 한가운데서 불꽃을 피우고 있었어요. 방은 허름했습니다. 오래된 벽지는 군데군데 찢어져 있었고 천장에는 물자국이 선명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사람이 살지 않았던 폐가처럼 보였죠. 그러나 방 구석에 앉아있는 사람은 이 집의 분위기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젊은 여자였어요. 20살 남짓으로 보이는 여자는 검은 머리카락을 단정하게 묶고 있었습니다. 민소매 원피스를 입고 있었는데 한겨울에 추워 보이지 않았어요. 그녀는 형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두 눈이 마주쳤습니다. 형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그녀의 눈은 어딘가 익숙했습니다. 아니, 그보다 더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마치 오랜 시간 찾아 헤매던 무언가를 발견한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제야 오셨네요. 그녀의 목소리가 형수의 귀를 파고들었습니다.
그 순간 형수의 온몸이 굳었어요. 목소리였습니다. 그 목소리가 최근 귓가에서 들리던 바로 그 목소리였어요. 누구십니까? 형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손도 마찬가지였어요. 무당으로 보이는 이 젊은 여자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키는 작았습니다. 형수의 어깨쯤 되는 키였어요. 그녀는 천천히 형수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날 왜 절 불러주지 않았어요? 형수는 뒤로 한 걸음 물러났습니다. 무당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그리고 그 모습은 형수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저는 당신을 처음 뵀는데요. 형수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이 낯선 여자가, 아니, 무당이 자신을 아버지라고 부른 이유가 있었을 터였습니다. 20년 전 정선에서 아이를 잃으셨죠? 무당의 말에 형수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깊은 산골 마을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옛 이야기를 꺼낸 적도 없었어요. 게다가 이 젊은 무당은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태어나지도 않았을 나이였습니다. 어떻게? 형수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무당은 말했습니다. 소영이. 제 이름이 소영이에요. 형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귀에서는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무당은 형수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무당은 형수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그 손길이 닿는 순간 형수는 그녀의 손을 뿌리쳤어요. 이게 무슨 장난이요? 형수는 소리쳤습니다.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분노와 슬픔, 그리고 혼란이 뒤섞인 감정이었습니다. 장난이 아니에요. 제가 소영이에요. 아빠가 그날 절 데리고 나가서 눈 속에서 무당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형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어요. 눈보라가 치던 날, 아내와의 다툼, 그리고 혼자 산으로 향했던 발걸음. 거짓말이야. 형수는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진실을 마주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죄송해요, 아버지. 놀라게 해드릴 생각은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려드려야 할 것 같았어요. 무당은 형수에게 다가왔습니다. 그 모습이 정말 소영이와 닮아 있었어요. 눈매, 코, 그리고 입술 모양까지. 하지만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소영이는 그날 사라졌고 찾지 못했거든요. 당신이 누구인지 모르겠소. 하지만 이런 장난은 그만두시오. 내 딸은 그날. 형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무당은 슬프게 미소 지었어요. 아버지가 믿기 힘들다는 거 알아요. 내일 다시 오세요. 그때 제가 증명해 드릴게요. 형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점집을 나왔습니다. 바깥은 여전히 눈보라가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형수는 눈발을 맞으며 집으로 돌아갔어요. 머릿속은 혼란스러웠고 가슴은 무거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형수는 서울행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어젯밤의 일이 가득했어요. 무당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소영이와 너무나 닮았습니다. 하지만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소영이는 그날 사라졌고 경찰도 수색을 포기했었습니다. 버스는 서울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눈 덮인 산과 들이 빠르게 지나갔어요. 형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은 이미 서울 용산구의 작은 아파트에 가 있었어요. 그곳에는 아내 김미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버스가 서울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저녁이었습니다. 형수는
곧장 미자의 아파트로 향했어요. 벨을 누르자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미자는 형수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 왔어요? 미자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눈빛도 마찬가지였어요. 한때는 사랑으로 가득했던 그 눈이 이제는 형수를 향해 경계심만 담고 있었습니다. 얘기할 게 있어서요. 형수가 말했습니다. 미자는 잠시 망설이다 문을 활짝 열었어요. 형수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집 안은 깔끔했습니다. 벽에 걸린 사진들 중에는 소영이의 어린 시절 사진도 있었어요. 무슨 일인데요? 미자가 물었습니다. 형수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몰랐어요. 어제 본 무당 이야기를 하면 미자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걱정되었습니다. 정선에서 이상한 사람을 만났어요. 형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미자는 아무 말 없이 형수를 바라보았어요. 젊은 무당인데 자기가 소영이라고 하더군요. 미자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눈에서는 분노가 일었어요. 또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20년 동안 그런 말만 듣고 살았어요. 이제는 그만해요. 미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형수는 미자의 반응에 당황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언제요? 형수가 물었습니다. 미자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20년 동안 날 미친 여자 취급했지. 너만 아니라고 했잖아. 소영인 너 따라 나갔어. 미자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날 당신이 소영이를 데리고 산에 갔다는 내 말을 한 번도 믿어주지 않았잖아요. 미쳤다고, 헛것을 본다고 했잖아요. 형수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분명하지 않았어요. 그저 아내와 다툰 후 혼자 산으로 갔다는 기억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럴 리가요. 나는 혼자 산에 갔어요. 형수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미자는 방으로 들어가 무언가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소영이의 일기장이었어요. 이거 봐요. 소영이가 마지막으로 쓴 일기예요. 미자가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소영이의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오늘 엄마 아빠가 또 싸웠다. 아빠가 화가 나서 산에 간다고 했다. 나도 따라갈 거다. 아빠 혼자 가면 너무 외로울 것 같아서. 형수는 일기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이 밀려왔어요. 그리고 그 순간 기억의 조각들이 하나둘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와의 싸움 후 소영이가 형수의 방에 찾아와 아빠 나도 같이 갈래라고 말했던 것. 형수가 화가 나서 조용히 좀 해라고 소리친 것. 그리고 산으로 향하던 도중 뒤에서 들리던 발자국 소리. 기억이 나요? 미자가 물었습니다. 형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소영이가 당신을 따라갔어요. 그리고 돌아오지 않았죠. 미자의 말에 형수는 몸을 떨었습니다. 그동안 부정하고 싶었던 진실이 그를 덮쳤어요. 기억이 안 났어요. 정말로 기억이 안 났어요. 형수가 중얼거렸습니다. 미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20년 동안 매일 밤 같은 악몽을 꾸면서도 기억이 안 났다고요? 미자의 말이 형수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형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그날의 기억이 완전히 되살아났습니다. 정선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 형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에서의 하룻밤이 그를 완전히 변화시켰어요. 미자와 함께 오래된 사진첩을 펼쳐보며 형수는 그날의 기억을 하나하나 되살렸습니다. 소영이가 빨간 패딩 점퍼를 입고 형수 뒤를 따라 나섰던 일, 눈보라가 시작되자 형수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빠르게 걸었던 일, 그리고 산에서 내려올 때 소영이가 보이지 않아 혼자 집에 돌아왔던 일까지.
버스가 정선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형수는 곧장 그 골목으로 향했어요. 월화당이라는 간판이 있던 그곳으로. 골목은 어제와 같았습니다. 눈은 여전히 쌓여 있었고 간판도 그대로였어요. 형수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형수는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무당은 어제와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형수의 눈에는 소영이의 모습이 더욱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어제보다 편안해 보이시네요, 아버지. 무당이 말했습니다. 형수는 무당 앞에 앉았어요. 당신이 정말 소영이라는 증거가 있소? 형수가 물었습니다. 무당은 미소를 지었어요. 제 왼쪽 귀 뒤에 작은 점이 있어요. 소영이한테도 있었죠. 형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소영이의 귀 뒤점은 가족들만 아는 비밀이었어요. 무당은 머리카락을 넘겨 왼쪽 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곳에는 분명 작은 점이 있었어요. 그리고 소영이는 떡볶이를 먹을 때 항상 어금니로만 씹었어요. 이가 약해서 앞니로 씹으면 아팠거든요. 형수는 무당의 말에 놀랐습니다. 그 사실도 가족들만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빠가 회사에서 늦게 오는 날이면 소영이는 항상 현관문 앞에서 잠들어 있었죠. 무당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형수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누구도 알 수 없는 소영이의 습관들이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형수가 중얼거렸습니다. 무당은 고개를 숙였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기억이 돌아왔어요. 소영이의 기억이. 무당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들렸습니다. 형수는 혼란스러웠어요.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한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정말 내가 너를 데리고 갔던 거니? 형수가 물었습니다. 무당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아버지가 화가 나서 집을 나가실 때 소영이는 따라 나섰어요. 처음에는 아버지도 알고 계셨어요. 하지만 눈보라가 심해지고 아버지가 빨리 걸으시자 소영이는 뒤처졌죠. 무당의 설명에 형수의 기억이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그날의 장면들이 하나둘 떠올랐어요. 아버지는 계속 앞만 보고 걸으셨어요. 소영이는 아버지를 부르려고 했지만 목소리가 바람에 묻혔죠. 그리고 눈이 너무 많이 와서 길을 잃었어요. 무당의 말에 형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동안 부정하고 싶었던 진실이었어요. 소영이는 추위에 떨며 산속을 헤맸어요. 점점 더 추워졌고 결국 무당은 말을 멈추었습니다. 형수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거짓말 마. 넌 누구야? 왜 내 딸인 척하는 거야? 형수가 소리쳤습니다. 무당은 슬픈 눈으로 형수를 바라보았어요. 아버지는 그날 산에서 내 등을 봤어요. 그냥 외면했죠. 돌아보지 않고 그냥 가셨어요. 무당의 말이 형수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날 산에서 내려올 때 형수는 정말 뒤를 돌아본 적이 없었어요. 그럴 리가. 형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당은 형수의 손을 잡았어요. 괜찮아요, 아버지. 그래도 용서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날 찾아온 거잖아요. 무당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마치 어린 소영이의 손처럼 작고 부드러웠어요. 형수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이 무당이 소영이일 수는 없지만 소영이의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소영아, 정말 미안하다. 형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당은 미소를 지었어요. 아버지, 제가 보여드릴 게 있어요. 내일 아침에 산에 가요. 무당의 제안에 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형수는 오랜만에 악몽 없이 잠을 잤어요. 이른 아침 형수와 무당은 함께 산으로 향했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눈은 그쳤지만 산길은 여전히 눈으로 덮여 있었어요. 무당은 앞장서서 걸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이 길을 수없이 걸어본 것처럼 익숙하게 길을 찾아갔습니다. 많이 변했어요. 20년 전보다 나무들이 더 커졌네요. 무당이 말했습니다. 형수는 묵묵히 그녀를 따라갔어요. 그들은 산 중턱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에는 작은 정자가 하나 있었고 그 옆에는 큰 바위가 자리하고 있었어요. 여기에요. 무당이 바위 앞에 멈춰 섰습니다. 형수도 걸음을 멈췄어요. 무당은 바위 옆의 눈을 가리켰습니다. 이 밑에요. 형수는 무당이 가리킨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은 평범한 눈밭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무당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형수는 주머니에서 작은 삽을 꺼냈습니다. 무당의 말을 따라 준비해온 것이었어요. 정말 여기에 뭐가 있는 거니? 형수가 물었습니다. 무당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파보세요. 형수는 삽으로 눈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눈은 생각보다 깊게 쌓여 있었어요. 그래도 형수는 계속해서 삽을 움직였습니다. 삽이 단단한 무언가에 부딪혔을 때 형수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뭐지? 형수가 중얼거렸습니다. 무당은 형수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계속 파보세요. 형수는 더 조심스럽게 눈을 파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눈 속에서 무언가가 드러났어요. 형수는 손을 뻗어 그것을 잡아당겼습니다. 작은 목걸이였습니다. 소영이의 이름이 새겨진 목걸이였어요. 이건 형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당은 슬프게 미소 지었어요. 소영이의 목걸이예요. 할머니가 돌 때 선물해 주셨죠. 형수는 목걸이를 꽉 쥐었습니다.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그리고 그 순간 형수는 눈 속에서 또 다른 것을 발견했습니다. 작은 뼈 조각이었어요. 형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무당은 형수의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이제 아시겠죠? 소영이는 여기서. 무당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형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 경찰에 신고했어요. 저기요, 정선군 산 중턱에 있는 정자 옆 바위에서 유해가 발견됐습니다. 20년 전 실종된 제 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무당은 조용히 바위에 기대어 서 있었어요. 그녀의 눈에는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경찰이 도착하기까지 2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형수와 무당은 그 자리를 지켰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이상한 유대감이 흘렀습니다. 마침내 경찰과 법의학팀이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현장을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더 많은 유해가 발견되었고 목걸이 외에도 소영이의 것으로 보이는 옷 조각들이 나왔습니다. 박형수 씨, 이건 분명 사람의 유해가 맞습니다. DNA 검사를 해봐야 확실히 알겠지만 상황으로 보았다님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형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경찰관은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지형을 봤을 때 이곳은 산사태 흔적이 있어요. 20년 전 폭설이 내렸을 때 작은 산사태가 있었고 이 바위 주변이 무너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찰관의 설명에 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제서야 모든 것이 이해됐어요. 소영이는 눈보라 속에서 길을 잃고 이 정자에 피신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산사태가 일어나 눈과 흙더미에 묻혔을 거예요. 이런 지형이라면 20년 전 수색에서도 발견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수색견도 깊은 눈 속에 묻힌 흔적은 찾기 힘들거든요. 경찰의 말에 형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무당을 바라보았어요.
무당은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소영이가 찾아졌네요. 이제 편히 쉴 수 있겠어요. 무당이 말했습니다. 형수는 무당에게 다가갔어요. 당신은 정말 누구시오? 어떻게 이곳을 알았소? 형수가 물었습니다. 무당은 고개를 저었어요. 중요한 건 소영이를 찾은 거예요. 이제 집에 가세요, 아버지. 아내도 이 소식을 알아야 할 테니까요. 무당은 그렇게 말하고 천천히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형수는 그녀를 따라가려 했지만 경찰이 형수를 붙잡았어요. 박형수 씨, 몇 가지 진술을 받아야 합니다. 형수는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돌려 무당이 사라지는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갑자기 그녀의 모습이 눈 속으로 녹아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경찰 조사가 끝난 후 형수는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해는 이미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형수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가벼웠습니다. 20년 동안 풀리지 않았던 의문이 마침내 해결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소영이는 그날 눈보라 속에서 길을 잃고 정자에 피신했다가 산사태에 휘말려 눈더미에 갇혔던 것입니다. 형수가 그녀를 버리지 않았다는 사실이 그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걸었던 자신에 대한 후회도 밀려왔습니다. 형수는 점집으로 향했습니다. 그 신비로운 무당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그녀가 소영이의 유해가 있는 곳을 알았는지 여전히 의문이었지만 그녀 덕분에 마침내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골목에 접어들자 형수는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월화당 간판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형수는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점집이 있던 자리에 도착했을 때 형수는 충격에 말을 잃었습니다. 점집은 사라졌습니다. 그곳에는 오래된 폐가만 남아 있었습니다. 벽은 군데군데 무너졌고 지붕은 내려앉았습니다. 마치 수십 년 동안 사람이 살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현관문은 녹슬어 거의 떨어져 나갈 것 같았고 창문은 깨진 채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이럴 수가 없습니다. 형수가 중얼거렸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이곳에는 분명 점집이 있었습니다. 작은 난로에서는 불이 피어올랐고 젊은 무당이 앉아 있었습니다. 형수는 용기를 내어 폐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내부는 더욱 처참했습니다. 천장에서는 물이 뚝뚝 떨어졌고 쥐들이 여기저기서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나 방 한 구석에서 형수는 작은 물건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인형이었습니다. 소영이가 어릴 적 늘 끌어안고 다니던 토끼 인형이었습니다. 형수는 떨리는 손으로 인형을 집어들었습니다. 인형은 낡았지만 소영이의 것이 분명했습니다. 왼쪽 귀가 조금 찢어진 채로 꿰매진 흔적이 그대로였습니다. 형수는 인형을 품에 안았습니다.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이제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무당은 단순한 무당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소영이의 영혼이었던 것입니다. 아니면 적어도 소영이의 이야기를 알고 있는 누군가였습니다. 형수는 폐가에서 나와 마을 주민에게 물었습니다. 저기 폐가에 대해 아시는 것이 있나요? 어제까지만 해도 거기 점집이 있었는데요. 나이든 주민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거기 사람 산지 오래됐어. 10년도 더 된 것 같네. 겨울만 되면 혼자 웅크리고 있는 여자 귀신 봤단 얘긴 들었지. 형수는 등줄기에 한기가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주민의 말에 따르면 그 집은 오래전부터 빈집이었고 아무도 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어제 그가 만난 무당은 누구였을까요? 어떻게 그녀는 소영이에 관한 모든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형수는 인형을 더욱 꽉 쥐었습니다. 소영이의 냄새가 희미하게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늘에서는
눈이 다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형수는 천천히 집으로 향했습니다.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지만 가슴은 이상하게 평화로웠습니다. 집에 돌아온 형수는 미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경찰은 이미 그녀에게 연락했을 테지만 형수는 직접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소영이를 찾았어요. 형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미자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말요? 소영이를 정말 찾은 거예요? 미자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형수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정말이에요. 그리고 미자 씨,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서울로 올라갈게요. 전화를 끄는 형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은 점점 더 많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형수는 창밖에 누군가가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젊은 여자였습니다. 소영이의 모습을 한 무당이었습니다. 그녀는 형수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형수가 황급히 밖으로 나갔을 때 그녀의 모습은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남은 것은 눈밭에 찍힌 발자국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발자국은 눈이 내리면서 점점 지워져 갔습니다. 일주일 후 경찰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DNA 검사 결과가 나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형수는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가슴이 떨렸습니다. 발견된 유해는 소영이의 것이 맞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소영이를 제대로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장례식은 조용하게 치러졌습니다. 형수와 미자 그리고 몇몇 가까운 친척들만 참석했습니다. 20해가 지난 지금에서야 소영이는 마지막 안식처를 찾았습니다. 정선의 작은 공동묘지에 소영이의 묘가 만들어졌습니다. 묘비에는 간단한 글이 새겨졌습니다. 박소영, 1997년부터 2005년 우리의 별이 되어. 장례를 마친 후 형수와 미자는 소영이의 묘 앞에 앉았습니다. 주변은 고요했고 하늘에서는 가벼운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묘비를 바라보며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 무당이 소영이의 유해가 있는 곳을 알았을까요? 미자가 마침내 침묵을 깼습니다. 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녀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영원히 소영이를 찾지 못했을 거예요. 형수의 말에 미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소영이가 그날 산에서 당신을 따라갔다고 생각하면서 20년을 살았어요. 당신을 원망하면서요. 그런데 이제 와서 소영이가 산사태에 휘말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 마음이 더 아파요. 미자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형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내가 소영이를 데리고 산에 갔다는 당신 말을 믿지 않았어요. 내 기억에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점점 기억이 돌아왔어요. 소영이가 나를 따라왔다는 것, 내가 돌아보지 않고 그냥 걸었다는 것까지요. 형수의 고백에 미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형수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미자는 천천히 손을 뻗어 형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미자가 형수의 손을 자발적으로 잡은 것입니다. 용서할 수 있을까요? 나를. 형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미자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도 피해자예요. 당신은 그날의 기억을 잊었고 나는 그 기억에 갇혀 살았어요. 우리 둘 다 소영이를 잃은 슬픔을 각자의 방식으로 견뎌온 거죠. 미자의 말에 형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용서의 말이었습니다. 20년 동안 그가 갈구해온 용서였습니다. 서울로 돌아오지 않을래요? 미자가 물었습니다.
형수는 놀란 눈으로 미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요? 형수가 물었습니다. 미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영이를 찾았으니 이제 우리도 새로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함께요. 미자의 제안에 형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감정이 복받쳐 올라왔습니다. 20년 동안 그는 자신을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미자가 그를 용서했습니다. 그것은 형수에게 새로운 시작의 가능성을 열어주었습니다. 네, 돌아갈게요. 함께 다시 시작해요. 형수가 마침내 대답했습니다. 미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은 20년 만에 형수가 보는 미자의 진짜 미소였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형수는 소영이의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소영아, 미안하다. 아빠가 너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구나. 하지만 이제 아빠가 너를 잊지 않을게. 그리고 너의 이름을 영원히 기억할게. 형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토끼 인형을 꺼내 묘비 앞에 놓았습니다. 소영이가 항상 가지고 다니던 그 인형을 이제 소영이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미자는 형수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두 사람은 마지막으로 소영이의 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묘지를 나섰습니다. 하늘에서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지만 두 사람의 마음에는 작은 빛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소영이를 찾은 슬픔 속에서 그들은 서로를 다시 찾았습니다. 그것은 작은 기적이었습니다. 아마도 소영이가 그들에게 선물한 마지막 선물이었을 것입니다. 이듬해 봄, 형수와 미자는 다시 정선을 찾았습니다. 서울로 돌아간 이후 두 사람은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형수는 서울에서 작은 가게를 열었고 미자는 여전히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회복되어 갔습니다. 이제 그들은 소영이의 첫 번째 기일을 맞아 함께 정선에 온 것입니다. 차에서 내리자 봄바람이 두 사람을 반겼습니다. 겨울의 차가움은 가시고 따스한 햇살이 그들을 감쌌습니다. 산자락에는 눈이 녹기 시작했고 그 자리에 작은 봄꽃들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형수와 미자는 소영이의 묘를 향해 천천히 걸었습니다. 여기 많이 변했네요. 미자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이 녹으면서 마을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겨울에는 하얀 눈으로 덮여 있었지만 지금은 푸른 새싹들이 땅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소영이도 이 변화를 좋아했을 거예요. 형수가 말했습니다. 미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작은 꽃다발을 꺼냈습니다. 소영이가 좋아했던 들꽃으로 직접 만든 것이었습니다. 소영이의 묘에 도착하자 두 사람은 잠시 말을 잊었습니다. 묘 앞에는 형수가 마지막으로 놓아둔 토끼 인형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겨울 내내 비바람을 맞았음에도 인형은 묘비 옆에 그대로 누워 있었습니다. 마치 소영이를 지키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미자는 무릎을 꿇고 묘비를 손으로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꽃다발을 놓았습니다. 형수도 미자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소영아, 엄마 아빠가 왔어. 이제 우리는 함께야. 내가 원하던 대로 말이야. 미자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형수는 가방에서 작은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소영이의 사진첩이었습니다. 소영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사라지기 전까지의 모든 순간이 담겨 있었습니다. 소영아, 아빠가 이 사진들을 정리했어. 정말 행복했던 순간들이 많았구나. 형수가 사진첩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갓 태어난 소영이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형수와 미자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시절에는
그들의 미래가 얼마나 밝아 보였는지 모릅니다. 이 사진 기억나요? 소영이 돌잔치 때 찍은 거예요. 미자가 한 장의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형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진 속 소영이는 돌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형수와 미자가 행복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소영이가 연필을 집어서 모두가 놀랐었죠. 우리 딸이 공부를 잘할 거라고 좋아했었는데. 형수가 말했습니다. 미자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것은 슬픈 눈물이 아니라 소중한 추억을 떠올리며 흘리는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천천히 사진첩의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소영이의 첫 걸음마, 첫 유치원 등원, 첫 생일 파티. 그 모든 순간들이 이제는 소중한 추억이 되었습니다. 형수와 미자는 소영이의 짧았던 생애를 함께 되돌아보았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소영이가 사라지기 하루 전 찍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소영이는 빨간 패딩 점퍼를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은 너무나 순수하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소영이 덕분에 우리가 다시 만났네요. 미자가 형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미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날 외면한 건 너도 나도 아니었어요. 그냥 내가 너무 약했어요. 소영이를 제대로 찾지 못했고 당신의 말을 믿지 못했어요. 형수의 고백에 미자는 형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 모두 실수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서로를 용서하고 앞으로 나아갈 시간이에요. 소영이도 그것을 원할 거예요. 미자의 말에 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묘비를 바라보았습니다. 햇살이 묘비에 반사되어 마치 소영이가 미소 짓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형수는 사진첩을 묘비 앞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그리고 토끼 인형을 집어들었습니다. 인형은 겨울 내내 밖에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손상되지 않았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잘 보살핀 것처럼 깨끗했습니다. 이 인형을 우리가 가져가도 괜찮을까요? 소영이의 흔적을 조금이라도 간직하고 싶어서요. 형수가 미자에게 물었습니다. 미자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수는 인형을 조심스럽게 가방에 넣었습니다. 두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영이의 묘를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미자의 머리카락을 날렸습니다. 그 순간 형수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마치 소영이가 그들 곁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기요. 낯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형수와 미자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묘지 입구에 노인 한 명이 서 있었습니다. 혹시 저번 겨울에 월화당을 찾으셨던 분이신가요? 노인이 형수에게 물었습니다. 형수는 놀란 눈으로 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네, 맞습니다만. 어떻게 하셨죠? 형수가 물었습니다. 노인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가 그 근처에 살거든요. 젊은 무당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당신이 오니까 사라졌대요. 이것을 당신에게 전해달라고 했어요. 노인은 작은 편지 봉투를 형수에게 건넸습니다. 형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봉투에는 이름이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 무당은 어디로 간 거죠? 미자가 물었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냥 용무가 끝났다고 하더군요. 이제 평화롭게 쉴 수 있을 것 같다고요. 노인의 말에 형수와 미자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숙여 인사한 후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형수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작은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종이에는 서툰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빠, 엄마,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괜찮아요.
두 분이 다시 함께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행복해요. 영원히 사랑해요. 편지에는 서명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형수와 미자는 누가 썼는지 알았습니다. 미자는 형수의 어깨에 기대었습니다. 형수는 미자를 안아주었습니다. 둘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에서는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비는 마지막 눈을 녹이고 새로운 생명을 깨우는 비였습니다. 형수와 미자는 묘지를 떠났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이제 과거가 아닌 미래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카메라는 천천히 두 사람의 모습에서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봄비가 내리는 모습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봄비는 눈을 녹이고 그 자리에 새로운 꽃들이 피어났습니다.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화면은 서서히 하얀색으로 변해갔습니다. 마치 눈처럼 순수한 하얀색으로 말입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 사연을 들려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 때 또 뵙겠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를 가르며 리어카 바퀴가 굴러가고 있었습니다. 이정옥 할머니의 거친 손이 리어카 손잡이를 단단히 움켜쥐었습니다. 시장 골목은 아직 어두웠지만 할머니의 발걸음은 익숙하기만 했습니다. 20년간 이 시장을 드나들며 폐지를 모아온 그녀였습니다. 새벽 4시 시장 뒷골목이었습니다. 이정옥 할머니는 평소처럼 묵묵히 폐지를 수거하고 있었습니다. 시장 상인들은 그녀를 정옥 어머니라고 부르며 존경해 왔습니다. 할머니는 언제나 깔끔한 몸가짐에 예의 바른 태도로 폐지를 수거해 왔기 때문이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같은 시간에 나타나 정해진 구역의 폐지를 수거하는 그녀의 모습은 시장의 일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본격적으로 계속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매일 배달되는 사연 들어보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이야기가 올라오자마자 들으실 수 있답니다. 여러분들의 응원은 사연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생선 가게 앞에서 버려진 스티로폼 상자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상자들을 차곡차곡 쌓아 올리던 그때였습니다. 골목을 지나던 중 갑작스러운 엔진 소리가 새벽의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최신형 벤츠가 경적도 없이 후진을 시작했고 이정옥 할머니는 순간적으로 피하려 했으나 리어카에 실린 폐지 때문에 빠르게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결국 리어카와 벤츠가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쨍그랑 소리와 함께 폐지들이 바닥에 흩어졌고 벤츠의 고급스러운 도장이 긁혀 하얀 자국이 선명하게 남았습니다. 할머니는 충격으로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무릎에 가벼운 찰과상이 생겼습니다. 차에서 내린 여자는 최윤경이었습니다. 명품 브랜드의 옷차림새가 그녀의 위상을 대변하고 있었습니다. 최신형 샤넬 재킷에 에르메스 핸드백, 그리고 반짝이는 까르띠에 시계까지. 그녀는 차량 범퍼의 긁힌 자국을 확인하더니 격분한 표정으로 할머니를 노려보았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십니까? 이 차가 얼마짜리인 줄은 아십니까? 최윤경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새벽 공기를 찢었습니다. 이정옥 할머니는 묵묵히 땅에 떨어진 폐지를 줍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침착한 태도가 오히려 최윤경의 분노를 더욱 자극한 듯 했습니다. 최윤경은 발끝으로 폐지를 걷어차며 할머니의 손길을 방해했습니다. 지금 제 말씀이 안 들리시나요? 이거 수리비가 몇 천만 원은 될 텐데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아니, 이런 더러운 것들을 끌고 다니시는 것부터가 문제네요.
이 시간에 이런 길거리에서 이런 걸 하고 계시다니 당신 같은 분들 때문에 도시가 지저분해지는 거라고요. 주변 시장 상인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새벽부터 들리는 소란에 일찍 나온 상인들이 상황을 살피러 나온 것이었습니다. 생선 가게 김씨 아저씨, 채소 가게 박씨, 아줌마, 그리고 과일 가게 이씨 할아버지까지 모두 정옥 어머니와 오랫동안 정을 나눠온 이웃들이었습니다. 아이고, 정옥 어머니, 괜찮으십니까? 차가 훨씬 더 크고 후진등도 켜지 않았는데 왜 이러시는 거예요? 어머니, 무릎에서 피가 나는데 병원부터 가보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상인들이 할머니를 감싸고 최은경을 질책하자 그녀의 얼굴이 더욱 붉어졌습니다. 최은경은 손바닥으로 자신의 고급 핸드백을 탁탁 치며 목소리를 한층 더 높였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상황인지는 제대로 보고 계신 건가요? 제 차가 긁혔다고요. 이게 얼마짜리 차인 줄이나 아세요? 당장 경찰을 부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시면 업무방해죄로도 고소하겠어요. 최윤경은 휴대폰을 꺼내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멀리서 또 다른 고급 세단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차가 천천히 가까이 다가오더니 마침내 그들 앞에 멈춰 섰습니다. 강태준 회장이 차에서 내리는 순간 시장 골목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그의 존재감은 압도적이었습니다. 완벽하게 재단된 수트와 날카로운 눈매, 회색이 섞인 머리카락은 그의 경험과 권위를 대변하고 있었습니다. 비서가 재빨리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부인께서 교통사고에 휘말리셨다고 해서 급히 모셨습니다. 최은경은 순간 얼굴에 미소를 띄웠습니다. 그녀에게 있어 남편의 등장은 구세주와 다름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보, 이 사람이 우리 차를 긁었어요. 폐지를 끌고 다니면서 시장 골목을 더럽히더니 이제는 남의 차까지 망가뜨리고 있잖아요. 강태준은 천천히 현장을 둘러보았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폐지들, 리어카에 남은 긁힌 자국, 그리고 벤츠의 도장이 벗겨진 부분까지. 그의 날카로운 시선이 모든 것을 읽어내고 있었습니다. CCTV는 확인해봤나? 회장의 낮고 묵직한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비서가 즉시 대답했습니다. 네, 확인해보니 저희 차량이 후진등을 켜지 않은 채 갑자기 후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고의 책임이 조용히 해. 회장의 한마디에 비서의 말이 끊겼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들어 회장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순간 강태준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할머니의 눈매에서 무언가 낯익은 것을 발견한 듯 했습니다. 특히 눈가의 주름과 입술 모양이 어디서 본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저 혹시? 회장이 말을 꺼내려다 멈췄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무언가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최윤경은 답답하다는 듯 발을 굴렀습니다. 여보, 뭘 그렇게 보세요? 빨리 이 사람 데리고 가서 합의나 해줘요. 잠깐만요. 회장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그는 휴대폰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찾아냈습니다. 젊은 시절 자신의 아버지가 찍은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비서과장. 네, 회장님. 본사 자료실에서 30년 전 자료들을 찾아보게. 특히 아버지의 개인 서류함에 있는 사진첩을 가져오도록. 시장 상인들은 이 상황을 의아하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평소 냉철하고 결단력 있는 모습만 보여주던 회장이 한 노인 앞에서 이렇게 동요하는 모습은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회장은 할머니 쪽으로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전 잃어버린 퍼즐 조각을 찾은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 목걸이는 회장이 할머니의 목에 걸린 낡은 목걸이를 가리켰습니다.
청동빛이 바랜 작은 펜던트가 달린 목걸이였습니다. 이정옥 할머니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목걸이를 쥐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이걸 아직도 기억하시나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태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 목걸이는 자신의 아버지가 결혼식 날 어머니에게 선물했던 것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항상 어머니의 목에서 반짝이던 그것을. 그럼 정말 어머니? 비가 내리기 시작했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시장 골목에 깊은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할머니의 눈가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빗물과 섞인 눈물이 그녀의 주름진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비가 내리는 시장 골목, 강태준은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양복 바지가 젖어들었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의 두 손이 할머니의 거친 손을 잡았습니다. 손등에 튀어나온 핏줄과 거친 굳은 살이 삶의 무게를 대변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손과 어머니의 손이 마주 잡는 순간 30년의 시간이 순식간에 녹아내렸습니다. 최은경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시장 상인들은 숨죽인 채 이 놀라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콧잔등이 시큰거렸고 누군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정옥 할머니는 아들의 머리에 조심스럽게 손을 얹었습니다. 그 손길에는 30년의 그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들의 머리카락 사이로 흐르는 빗물을 닦아주는 어머니의 손길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강태준의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비서가 달려와 자료실에서 찾아온 서류들을 전달했습니다. 오래된 서류 봉투 안에는 낡은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젊은 시절의 이정옥과 아기였던 강태준의 모습이 담긴 흑백 사진들이었습니다. 특히 창업 초기 공장 앞에서 찍은 가족 사진은 그들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사진 속에는 활짝 웃고 있는 젊은 부부와 아기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들은 이런 미래를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강태준은 사진을 보며 어린 시절의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희미한 기억 속에서 어머니의 모습이 조금씩 선명해졌습니다. 등원할 때마다 손을 흔들어 주던 모습, 아플 때면 밤새 이마를 짚어주던 손길,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버린 그 모든 것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최윤경은 이 상황이 못마땅했습니다. 그녀는 초조한 듯 발끝으로 바닥을 구르며 이 상황을 어떻게든 중단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날카로운 목소리는 오히려 주변의 차가운 시선만 불러올 뿐이었습니다. 시장 상인들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20년간 이정옥 할머니와 함께 해온 그들은 할머니의 진정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생선 가게 김씨 아저씨는 할머니가 매일 아침 묵묵히 시장 바닥을 쓸던 모습을 채소. 가게 이씨 아주머니는 할머니가 힘든 이웃들과 나눔을 실천하던 순간들을, 과일 가게 박씨 할아버지는 할머니의 한결같은 성실함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정옥 할머니의 삶은 결코 돈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새벽 폐지를 주워 모아번 돈으로 어려운 이웃을 도왔습니다. 시장의 독거노인들에게 반찬을 나누어 주고 장사가 어려운 상인들의 물건을 구매해 주었습니다. 그녀에게 폐지를 줍는 일은 단순한 생계수단이 아닌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는 방법이었습니다. 강태준은 어머니의 그런 삶을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호화로운 생활을 누리는 동안 어머니는 이렇게 소박하지만 의미 있는 삶을 살아왔다는 사실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비는 점점 더 거세게 내렸습니다. 이정옥 할머니는 젖은 폐지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강태준이 어머니를 자신의 집으로 모시고 가려 했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이곳에 자신의 삶과 자리가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시장 골목에 마주 선 모자의 모습은 한 폭의 그림 같았습니다. 화려한 양복을 입은 아들과 소박한 차림의 어머니. 겉보기에는 너무나 대조적인 두 사람이었지만 그들의 눈빛에서는 같은 결연함이 느껴졌습니다. 다만 이제는 그 눈빛에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더해졌을 뿐입니다. 빗물이 시장 바닥을 적시며 흘러갔습니다. 마치 30년의 시간도 그렇게 흘러갔던 것처럼. 하지만 이제 새로운 시작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장의 공기가 차가워졌습니다. 최윤경의 얼굴에는 경악과 분노, 그리고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입지가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30년간 공들여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최윤경은 자신의 명품 핸드백을 더욱 꽉 쥐었습니다. 그녀의 손마디가 하얗게 변할 정도로 힘이 들어갔습니다. 평소라면 감히 올려다보지도 못했을 시장 상인들이 이제는 그녀를 향해 차가운 시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경멸했던 시장 사람들의 눈빛이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느껴졌습니다. 비서실장은 조용히 강태준 회장에게 다가가 추가로 확인된 사실들을 보고했습니다. 30년 전 이정옥 할머니가 회사를 떠난 시점의 기록들이 하나둘 발견되었습니다. 당시 창업주였던 회장의 아버지는 더 큰 사업 확장을 위해 재벌가 딸과의 결혼을 선택했고 이정옥 여사는 회사에서 모든 지분을 포기한 채 홀연히 사라졌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강태준의 표정이 점점 더 굳어졌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유산에는 이런 아픈 진실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누려온 호화로운 삶의 시작점에는 한 여인의 눈물이 있었습니다. 최윤경은 마지막 발버둥을 쳤습니다. 그녀는 평소처럼 고압적인 태도로 상황을 통제하려 했지만 이미 그녀의 위세는 바닥으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녀가 내뱉는 모든 말은 오히려 자신의 격을 낮추는 결과만 가져왔습니다. 시장 상인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커져갔습니다. 채소가게 주인은 지난 20년간 이정옥 할머니가 보여준 따뜻한 마음을 이야기했고 생선가게 아주머니는 할머니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베풀었던 선행을 전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 속에서 이정옥 할머니의 진정한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폐지를 줍는 일은 결코 가난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정옥 할머니가 스스로 선택한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매일 새벽 그녀는 자신의 힘으로 일어나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누구의 동정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어려운 이웃을 도왔고 시장의 구석구석을 살폈습니다. 강태준은 어머니의 진정한 강인함을 이제야 이해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교만했는지, 얼마나 많은 것을 보지 못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는 결코 불쌍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누구보다도 당당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온 강인한 여성이었습니다. 최윤경의 얼굴이 점점 더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남편이 이정옥 할머니 편에 서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단호한 태도는 그녀가 지금까지 누려온 모든 특권이 무너질 수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비서실 직원들은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이미 회사 내부에는 이 소식이 파다하게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창업주의 전처이자 현 회장의 친모가 폐지 줍는 할머니라는 충격적인 사실에 회사 전체가 술렁였습니다. 이정옥 할머니는 이 모든 상황을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비난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다만 담담함과 평온함만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오래전에 모든 것을 내려놓았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새로운 삶을 일구어냈습니다. 시장 골목에 내리는 비는 점점 더 거세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이 역사적인 순간의 증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30년의 세월이 만들어낸 깊은 골을 비가 씻어내리는 듯 했습니다. 회사 자료실에서 발견된 오래된 일기장 한 권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창업주가 남긴 일기장에는 이정옥 여사와의 첫 만남부터 이별까지의 기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강태준은 아버지의 글을 읽어내려가며 자신이 몰랐던 진실과 마주했습니다. 1975년 작은 공장 식당에서 일하던 이정옥은 당시 말단 기술자였던 강태준의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그녀의 성실함과 따뜻한 마음씨는 가난한 기술자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했습니다. 두 사람은 가진 것 없이 결혼했고 허름한 단칸방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이정옥은 남편의 든든한 지원군이었습니다. 야근이 잦은 남편을 위해 매일 새벽 도시락을 준비했고 남편이 실험실에서 밤을 새울 때면 따뜻한 숭늉을 들고 찾아갔습니다. 그녀의 헌신적인 뒷바라지 덕분에 남편은 마침내 자신만의 기술을 개발해냈고 작은 공장을 인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성장할수록 남편의 마음은 변해갔습니다. 더 큰 성공을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했고 그 자금은 재벌가의 딸과의 결혼으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일기장에는 남편의 고뇌와 죄책감, 그리고 마지막 선택의 순간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정옥은 남편의 선택을 묵묵히 받아들였습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아들 강태준의 미래를 위해 새로운 어머니를 만나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5살이었던 강태준에게는 너무 이른 이별이었지만 그것이 아들을 위한 최선이라 믿었습니다. 자료실에서는 또 다른 충격적인 서류가 발견되었습니다. 이정옥 앞으로 매월 거액의 위자료가 지급되도록 되어 있는 계약서였습니다. 그러나 계좌 내역을 확인해 보니 30년간 단 한 번도 찾아가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대신 다른 기록들이 나왔습니다. 이정옥은 받지 않은 위자료 대신 가난한 직원들의 자녀 학자금을 지원해달라는 편지를 회사에 보냈습니다. 회사는 이를 받아들여 장학재단을 설립했고 30년간 수많은 젊은이들이 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아무도 이 장학재단의 진짜 설립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시장 상인들은 이정옥의 또 다른 면모를 증언했습니다. 그녀는 매달 번 돈의 절반을 시장의 어려운 상인들을 돕는 데 썼습니다. 가게 세를 내지 못해 쫓겨날 뻔한 노부부의 가게도, 아픈 자녀 병원비로 힘들어하던 청과상도 그녀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비서실장은 마지막 서류 한 장을 강태준에게 전달했습니다. 그것은 이정옥이 회사를 떠나기 직전 남긴 편지였습니다. 편지에는 단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태준이가 훌륭한 사람으로 자라나기를 바랍니다. 강태준은 어머니의 삶을 재구성하며 깊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자신이 호화로운 생활을 누리는 동안 어머니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더 큰 가치를 실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폐지를 주워 번 돈으로 남을 돕고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아 더 많은 이들을 위한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시장 한켠에 있는 작은 단칸방이 이정옥의 집이었습니다. 방 안에는 낡은 가구 몇 점과 30년 전 찍은 아들의 사진 한 장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그 공간은 이상하게도 따뜻했습니다. 그곳에는 세상의 욕심도 미움도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의 선택에 대한 당당함과 내려놓음의 평화만이 있었습니다. 강남의 고급 주택가 최은경은
자신의 침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화장대 거울에 비친 그녀의 모습은 1시간 전 시장에서의 그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완벽하게 세팅된 헤어스타일은 흐트러졌고 명품 의상은 구겨져 있었습니다. 거실에서는 강태준의 단호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는 가족 변호사와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이혼 절차를 시작하라는 지시였습니다. 최윤경의 손이 떨렸습니다. 화장대 위에 놓인 결혼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15년 전 그녀는 이 결혼을 통해 재계의 신데렐라로 등극했습니다. 집안의 모든 것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이태리 수입 가구들, 천장에 매달린 크리스탈 샹들리에, 벽에 걸린 고가의 미술품들.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차갑게 그녀를 조롱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비서실에서 온 연락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이사회가 소집되었고 최윤경이 가지고 있던 모든 회사 내 직함이 박탈되었다는 통보였습니다. 자선재단 이사장, 문화재단 대표, 그리고 그녀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모든 직위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하우스키퍼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라는 강태준의 지시를 전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15년간 최윤경의 지시를 무조건적으로 따르던 하우스키퍼의 태도도 이미 변해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끊임없이 울렸습니다. 소위 친한 친구라고 하던 재벌가, 사모님들의 연락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최윤경의 몰락을 알고 있었습니다. 가식적인 위로의 말들 속에 숨겨진 조롱과 비웃음이 느껴졌습니다. 사교계의 여왕이었던 그녀의 추락은 순식간이었습니다. 단 하루 만에 그녀가 쌓아올린 모든 권력과 인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경멸했던 시장 상인들의 눈빛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최윤경은 침대에 걸터앉아 그동안의 시간을 돌이켜보았습니다. 그녀는 늘 자신이 이 자리에 어울린다고 생각했습니다. 상류층의 세련된 매너와 고급스러운 취향이 마치 타고난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화려한 삶은 한 여인의 희생 위에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이정옥 할머니가 버려진 그 순간부터 자신의 자리는 빌려온 것에 불과했습니다. 드레스룸으로 들어갔습니다. 수백 벌의 명품 의상과 수십 개의 명품 가방들이 가지런히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각각의 가격이 서민들의 1년 월급과 맞먹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것들은 그저 허영의 증거물에 불과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내일 있을 자선 파티 초청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가 주최하기로 했던 행사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취소 연락이 왔습니다. 주최자가 교체되었다는 짧은 문자 메시지가 전부였습니다. 저녁이 되자 집안의 분위기는 더욱 싸늘해졌습니다. 평소 같으면 저녁 식사를 위해 모여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식당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강태준은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하우스키퍼는 이미 퇴근한 뒤였습니다. 홀로 남은 저택에서 최윤경은 처음으로 진정한 고독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그녀를 둘러싼 모든 것들이 허상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화려한 파티에서의 웃음소리, 사교 모임에서의 친밀한 대화, 자선 행사에서의 박수 소리.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증발해버렸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최윤경은 여전히 어둠 속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처음으로 진실된 눈물이 맺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장은 평소와 다른 분위기로 깨어났습니다. 새벽 4시 이정옥 할머니가 평소처럼 리어카를 끌고 나왔을 때였습니다. 그녀의 뒤를 따라 검은색 고급 세단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운전석에는 강태준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정옥 할머니는 평소처럼 묵묵히 시장 구석구석을 다녔습니다. 강태준은 조용히 그 뒤를 따랐습니다. 처음으로 어머니의 하루를 지켜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들르는 가게마다 상인들은 반갑게 맞이했고 어머니는 그들과 짧은 대화를 나누며 폐지를 정리했습니다. 회사에서는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강태준은 이정옥 장학재단을 설립했습니다. 30년간 어머니가 거절했던 위자료를 기반으로 저소득층 자녀들을 위한 대규모 장학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 소식은 언론의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시장 상인들의 삶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회사는 전통시장 활성화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기존의 재개발이나 현대화 사업과는 달랐습니다. 시장의 정체성과 상인들의 자존심을 지키면서 필요한 부분만을 개선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정옥 할머니의 작은 단칸방은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강태준이 새 집으로의 이사를 여러 번 권했지만 할머니는 완곡하게 거절했습니다. 대신 방 한켠에 작은 책상이 들어왔습니다. 강태준이 가끔 들러 어머니와 차를 마시는 공간이었습니다. 회사 구내식당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매주 금요일이면 시장 상인들의 반찬들이 직원들의 점심 식단에 올랐습니다. 이정옥 할머니가 평소 즐겨 찾던 반찬 가게들의 음식이었습니다. 회사 직원들은 처음으로 전통시장의 맛과 정성을 경험했습니다. 강태준의 집무실도 달라졌습니다. 화려한 미술품들이 사라진 자리에 소박한 사진 한 장이 걸렸습니다. 30년 전 공장 앞에서 찍은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이 사진을 보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이정옥 할머니는 여전히 폐지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시장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그녀를 도왔습니다. 그들은 할머니에게서 삶의 지혜를 배웠고 할머니는 그들에게 진정한 나눔의 가치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회사 이사회에도 새로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강태준은 전통시장 상인 대표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했습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지역사회와의 상생이라는 새로운 경영 패러다임을 제시한 것입니다. 이 결정은 재계에 신선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어느 새벽 강태준은 어머니의 리어카를 직접 끌어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어머니의 가르침대로 천천히 배워나갔습니다. 그 모습을 본 시장 상인들은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재벌 회장이 어머니의 일을 이해하기 위해 직접 리어카를 끄는 모습은 진정성 있게 다가왔습니다. 시장 입구에는 작은 테이블이 하나 놓였습니다. 매일 아침 이정옥 할머니가 끓여주는 따뜻한 차를 나누는 공간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시장 상인들뿐만 아니라 출근길 회사원들도 들렀습니다. 사람들은 차 한 잔을 마시며 잠시나마 마음의 여유를 찾았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시장은 더욱 활기를 띠었습니다. 이정옥 할머니의 이야기는 입소문을 타고 퍼져나갔습니다. 그녀의 삶은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시장은 단순한 물건을 사고 파는 공간이 아닌 진정한 소통과 나눔의 장소로 거듭났습니다. 할머니의 리어카에는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시장 청년들이 달아준 자전거 라이트와 반사판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안전을 걱정한 강태준의 부탁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말없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것은 아들의 사랑이 담긴 첫 선물이었기 때문입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시장 입구에 새로운 간판이 걸렸습니다. 정옥 실버센터였습니다. 이정옥 할머니가 그동안 모아온 폐지 수익금으로 시작한 노인 복지 시설이었습니다. 강태준은 어머니의 뜻을 이어받아
회사 차원의 지원을 더했습니다. 실버센터는 특별했습니다. 그곳에서는 은퇴한 노인들이 강사가 되어 젊은이들에게 삶의 지혜를 가르쳤습니다. 김밥 말기, 된장 담그기, 김치 담그기 같은 생활 기술부터 인생 상담까지 노인들의 경험이 값진 자산이 되었습니다. 이정옥 할머니는 여전히 새벽마다 시장을 돌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리어카에는 폐지 대신 반찬들이 실렸습니다. 홀로 사는 노인들을 위한 아침 도시락이었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십시일반 모은 재료로 만든 도시락은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강태준의 회사는 새로운 경영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분기별 실적 발표회에서는 매출액만큼이나 사회 공헌 지수가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되었습니다. 직원들은 자발적으로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참여했고, 이는 기업 문화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최윤경은 미국으로 떠났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화려했던 그녀의 삶은 많은 사람들에게 교훈을 남겼습니다. 진정한 부자는 물질적 풍요가 아닌 마음의 풍요에서 온다는 것을 보여준 산 증거였습니다. 시장 상인들 사이에서는 작은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서로 돕고 나누는 문화가 자리 잡았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한 반찬 나눔, 장사가 어려운 가게를 위한 물품 구매, 아픈 상인을 위한 가게 봐주기가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강태준은 매주 일요일이면 어머니와 함께 시장 구석구석을 돌았습니다. 비싼 양복 대신 편한 작업복을 입고 어머니와 함께 시장 청소를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직원들도 자발적으로 동참했고, 이는 소중한 주말 풍경이 되었습니다. 이정옥 할머니의 작은 방은 이제 많은 이들의 쉼터가 되었습니다. 상인들은 잠시 쉬어가기 위해, 청년들은 인생 상담을 위해, 아이들은 할머니의 따뜻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방 안에는 항상 따뜻한 차와 정이 넘쳤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이정옥 할머니는 옥상에 올라가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인이 된 남편을 떠올렸습니다. 남편에 대한 원망은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습니다. 그의 선택이 아들을 더 넓은 세상으로 이끌어준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녀가 스스로의 삶을 당당하게 살아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시장 뒤편에는 작은 정원이 생겼습니다. 상인들이 가꾼 꽃과 나무들이 어우러진 공간이었습니다. 정원 한가운데에는 작은 표지석이 있었습니다. 진정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나눌 수 있는 마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정옥 할머니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돈과 명예를 선택하는 대신 자신의 영혼이 원하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결국 더 큰 부자가 되는 길이었음을 모두가 깨달았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시장의 불빛이 하나둘 꺼져갔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더 밝은 빛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정옥 할머니가 보여준 진정한 삶의 가치였습니다. 부자의 기준을 다시 써내려간 위대한 이야기의 마침표였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아까 깜빡하신 분들이 계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 사연을 들려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 때 또 뵙겠습니다.